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 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내 가게에서 밀키트 판매하기를 강의하게 된 세턴즈 컨설팅 김샛별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코로나 수칙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도 그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해서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밀키트 제작 컨설팅을 하고 있는 세턴즈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밀키트뿐만이 아니고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피라든지 그리고 뭐 베이커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다양한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키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밀키트를 온라인에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면요. 첫 번째로 밀키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밀키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거는 이제 다른 식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좀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좀 들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밀키트의 생산 방식과 그리고 생산 방식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밀키트를 이제 판매를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매장에서 가게에서 밀키트를 판매하기 위한 행정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 선정 방법, 그리고 식품 표시사항, 패키지 디자인 및 인쇄 방법, 그 다음에 자가품질 검사, 제품 촬영과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뮬레이션 및 스토어 오픈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밀키트 마케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밀키트를 생산하는 그 과정이 되게 짧지도 않고 뭐 시간이나 이런 것도 짧게 걸리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2시간 정도 시간 동안 밀키트를 판매하는 그 방법을 설명드리기엔 되게 좀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좀 깊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밀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밀키트라는 것은 영어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밀과 키트의 합성어입니다. 밀이라는 것은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식사라는 말이고요. 키트는 조립 세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밀키트는 식사 조립 세트라고 뜻이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 뭐 밀키트 말고도 쿠킹 박스 또는 레시피 박스라고도 불립니다. 밀키트는 간편식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HM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가정 간편식은 이미 이제 조리되어 있는 식품을 가열을 해서 섭취하는 형태이지만, 밀키트는 필요한 만큼의 재료와 소스를 조리 방법대로 간단하게 조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 미역국을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HMR 같은 경우는 파우치 안에 소고기 미역국이 그대로 이제 들어있고, 이제 섭취를 할 때는 그거를 그대로 한번 가열을 해서 섭취를 하면 되지만, 이제 밀키트 같은 경우는 소고기 따로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미역이 따로 들어있고, 육수가 따로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간장 소스가 따로 들어있고, 그래서 그거를 한데 섞어서 조리를 한번 더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키트의 장점은 필요한 만큼만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가 낭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낭비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폐기하는 그런 비용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밀키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초보자들도 이제 쉽게 어려운 그 음식들을 쉽게 조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야외 활동을 할 때, 뭐 캠핑을 한다거나 할 때 이 밀키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신선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밀키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주 형태의 변화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1인 가구, 그리고 뭐 캠핑하는 사람들,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타겟들에게 인기가 많은 식품입니다. 이 자료는 식품산업통계정보에서 발표한 20년 밀키트 시장 동향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왼쪽에 있는 자료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에 밀키트 시장은 고작 2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88억까지 1880억까지 달성을 하였고요. 연평균 400%가 성장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900% 정도 성장을 한 거고요. 25년까지 연평균 31%씩 성장을 해서 25년에는 7,250억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료를 보면은 간편식 유통 비중을 보면 온라인 채널에서만 간편식 유통 비중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라든지 독립슈퍼, 편의점에서는 유통 비중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온라인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코로나의 여파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밀키트를 판매하는 것이 조금 더 사업을 하는데 더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도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밀키트 판매하는 것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키워드들이 있어요. 맛집이라는 키워드, 그다음에 캠핑, 고기, 소스, 떡볶이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맣게 댓글처럼 달려있죠. 요즘에는 웬만한 지역 맛집은 밀키트로 먹어서 좋은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여행도 못 가지만 이제 지방에 이런 여행도 좀 가는 것이 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행을 가는 것은 해당 지방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재미 요소도 있는데 이 밀키트로 인해서 지역의 맛집의 음식을 내 식탁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이 밀키트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뿐만이 아니고 캠핑이라든지 그리고 호텔에 내가 이제 숙박을 하러 놀러 가서 거기서도 내가 먹고 싶은 그 맛집의 음식을 밀키트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키워드에서 보면은 떡볶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떡볶이 장사 한 번씩 하신 분들은 이 떡볶이를 밀키트로 한번 해서 팔아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떡볶이 밀키트가 온라인 시장에서 굉장히 판매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떡볶이 밀키트가 판매가 되게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MZ세대 때문인데, MZ세대라고 이제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MZ세대는 이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타겟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G세대를 말하는데 이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공유를 하는 그런 취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는데 이 밀키트, 특히 이제 떡볶이 밀키트가 성행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MZ세대의 취향에 맞는 그 떡볶이가 밀키트화 되었고 그것이 이제 붐을 일으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키트를 판매를 할 때는 반드시 이 MZ세대를 타겟층으로 잡고 그들을 주요 타겟층으로 잡아서 그들 위주의 그런 마케팅을 하는 방식을 좀 많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 MZ세대가 20대, 30대, 40대까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의 왼쪽에 도표를 보면은 밀키트 관심도는 30대가 가장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20대, 30대, 40대 중에서 특히 30대, 40대가 수요층이 되게 높은데 30, 40대는 아무래도 경제적 안정권에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밀키트를 구매를 하는 횟수가 많아졌다고 저는 이제 해석하고 있고요. 특히 홈파티나 캠핑, 집들이 등 가족 또는 친지와 함께 즐기는 30, 40대의 취향을 알 수가 있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감바스나 마라탕, 파스타, 월남쌈, 스키야키 등 좀 특수한 음식을 밀키트로 구매하는 형태를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밀키트를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40대를 대상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놀이 밀키트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과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놀이 밀키트가 있는데 놀이 밀키트를 만들어서 40대를 타겟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에 이제 빨간색 원으로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거기를 보시면 그 크리스마스 때 그 밀키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홈파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특수한 음식을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기 위해서 이때 밀키트를 많이 구매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특히 이제 캠핑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 때 이 키워드 검색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밀키트를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시게 된다면 이 홈파티 그리고 캠핑이라는 키워드를 쓸 때 어느 시기에 그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이 자료를 참고해서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여름철에는 초계국수나 뭐 가을에는 꽃게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매장에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해당 뭐 계절에만 뭐 특수하게 좀 팔리는 그런 메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밀키트를 판매를 하실 때도 계절 음식을 판매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밀키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키트 생산 방식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직접 생산하는 방식, 그리고 위탁 생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생산하는 방식은 영업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그리고 식품 제조 가공업, 그리고 위탁 생산에는 유통 전문 판매업. 그래서 영업 종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설 기준을 보면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일반적인 주방 형태에서 영업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품 제조 가공업은 제가 여기에는 이제 공장 형태라고 적어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공정별로 공정별 위생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획을 나눠서 이제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고를 한다. 그럼 입고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검수를 한다. 그럼 검수하는 그런 뭐 공간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전처리를 한다. 그럼 전처리실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그냥 크게 주방 형태로 하나의 실에서 가능하지만, 식품 제조 가공업은 공정별로 실이 필요하다. 그런 형태의 위생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통 전문 판매업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본인이 직접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설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탁 생산을 맡길 그 업체에서 이런 식품 제조 가공업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등록 및 제조 과정을 보면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단순 신고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제조를 할 수 있어요. 단순 신고만으로 등록을 하고 제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식품 제조 가공업은 허가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직판은 신고를 하면 되지만 식품 제조 가공업은 마련을 해놓고 이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자체가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때는 품목 보고를 받아야 되고 해썹 등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전문 판매업도 마찬가지로 허가 또는 품목 보고 및 인증을 받아야 되는 형태로 등록 및 제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유통의 여부를 살펴보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유통이 불가해요. 그리고 식품 제조 가공업은 유통이 가능하고요. 유통 전문 판매업은 유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통은 택배 형태의 그런 물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납품 이런 식의 유통을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한테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제조 가공업은 납품도 할 수 있고 최종 소비자한테도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유통 전문 판매업도 위탁 생산을 맡겨서 생산된 제품을 내가 최종 소비자한테도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납품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납품이라는 것은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편의점 이런 데뿐만이 아니고 마켓컬리라든지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형태도 이런 유통의 일련의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는 마트, 백화점, 편의점에 납품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마켓컬리나
이제 쿠팡 로켓 배송 이런 데에는 입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판매를 하냐? 대부분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많이 하시고요. 또는 뭐 아이디어스라든지, 그 다음에 쿠팡의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와 로켓 배송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신고를 하셔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생각보다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이디어스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요즘에는 많은 채널에다가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신고를 해도 좀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방 형태에서 밀키트를 생산할 수 있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어떻게 이걸로 영업 신고를 해서 어떻게 또 밀키트를 생산을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이제 초기에 밀키트를 판매하는 사업자한테 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적합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뉴를 추가한다거나 레시피를 변경하는 작업이 쉽습니다. 그럼 다른 영업 종류는 어렵냐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식품 제조 가공업 같은 경우는 메뉴를 추가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목 제조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검사 같은 것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들이 항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서는 그냥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면은 해당 식품 유형을 그 구청에 신고만 하시면 바로 추가를 하고 그리고 레시피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식품 표시 사항의 기재만 변경된 그 레시피를 잘 적용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즉판업이 좀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는 단어가 너무 길어서 제가 즉판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즉판업은 운영 중인 가게에서 업종 추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방과 홀이 구비되어 있는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 주방 공간을 즉판업으로 업종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점에서 추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려운 행정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 같은 경우는 작성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고 또 해썹 인증을 받게 되면은 또 그에 또 필요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이제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뭐 그 생산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식품 제조 가공업은 그 공정별로 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시설 공사부터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즉판업 같은 경우는 내가 운영 중인 매장에서도 할 수 있고 또는 추가로 공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뭐 시설에 필요한 공사가 뭐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가는 수자금이 좀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즉판업이 좀 초기에 밀키트를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저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식품 사업은 하실 때 그 단계적으로 영업 신고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이제 즉판업으로 신고를 하셔서 밀키트를 출시를 하고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먼저 판매를 하다가 이 판매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은 이제 납품도 해 보셔야 되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유통 전문 판매업이나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신고를 하셔서 사업 확장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즉판업 외에 이제 두 가지 이 영업 종류는 초반에 들어가는 이제 투자 비용이 아무래도 즉판업보다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유통 전문 판매업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을 하지 않지만 위탁 생산을 할 때 MOQ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밀키트를 주문 제작을 이제 맡기는데 최소 1개 단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뭐 5,0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필요한 초기 이제 투자 비용이 아무래도 좀 크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거를 주문을 했을 때 그걸 받아서 보관을 해야 되는 뭐 창고도 필요하고, 뭐 내가 직접 창고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창고에 맡기더라도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밀키트를 생산을 했는데 유통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통기한 내에 이거를 판매하지 못하면 이제 남은 이제 식품들을 다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처음으로 밀키트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시면 주판업으로 실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매장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공간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인력적인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밀키트를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밀키트를 판매를 해야 되고 그 판매하는, 그러니까 온라인에 판매하는 것을 좀 운영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매장에서 홀 판매도 하시고 배달 판매도 하시고 그다음 밀키트까지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좀 혼자서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매장에서 이 밀키트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포장 공간에 여유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패키지나 식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필요한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초도 주문 수량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한 개를 주문하는 것보다 100개, 1000개, 10,000개를 주문하는 것이 단가가 더 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주문할 때 500개 이상, 거의 대부분 1000개에서 2000개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 양이 굉장히 클 텐데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도 한번 미리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제품을 이제 밀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당일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완제품을 보관한 다음에 출고하는 형태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설비, 그러니까 냉장고나 냉동고를 이제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미리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메뉴 선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메뉴를 팔지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일단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 중에 판매량이 가장 높은 순위 3가지 정도를 후보로 선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중에서 밀키트 형태로 제작이 가능한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밀키트 형태로 제작이 불가능한 건 뭘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분식집 같은 데에서 라면을 밀키트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분식집에서 라면이라고 하면은 떡라면, 만두라면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만두를 1kg씩 넣고 500g씩 넣을 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그걸 밀키트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할까? 라고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해물라면이라든지 대게라면이라든지 이런 큼직한 토핑이 들어간 밀키트 형태로 제작하는 걸 저희가 이제 권장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매장에서 판매하는 메뉴 중에 그 메뉴가 밀키트의 형태로 생산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뉴가 이제 선정이 되면은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시장 조사를 사실 잘 안 하시면 좀 막막하세요. 근데 이 시장 조사를 하면 조금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고기 미역국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소고기 미역국을 메뉴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검색을 해보세요. 본인이 판매하시려는 그 사이트에서 그 해당 메뉴를 검색을 하시면 상위 노출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위 노출된 업체들은 뭐냐면 판매가 잘 되는 이제 판매자들의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어에 들어가서 여기는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조사해야 될 것들은 이제 중량이나 단가, 패키지 방식이나 판매 방식 또는 이벤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품 촬영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택배사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좀 조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응용하고 활용을 해서 이제 본인들의 밀키트 판매 방식에 이제 녹여내는 거죠. 그렇게 시장 조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배사를 계약을 해야 됩니다. 택배사는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시면 많이 보셨겠지만 노조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슈가 되는 택배사보다는 이렇게 좀 꾸준하게 이제 배송 잘 해주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배송 단가겠죠. 업체별로 좀 문의를 해서 어느 정도 배송 단가를 해주는지 미리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당일 배송 가능 여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뭐 의류라든지 뭐 이런 뭐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은 뭐 당일 배송이 안 돼도 상관이 없지만 저희 밀키트는 식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일 배송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별로 당일 배송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해당 택배사에 문의를 해서 당일 배송이 되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의를 하실 때 송장 출력기를 대여를 해주는지, 그리고 당일 배송 테이프, 빨간색 테이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공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뭐 이거는 그 택배사는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개인 사업자들 이제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지점별로 이제 운영하는 형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매장 운영 가능 여부를 이제 4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메뉴를 반드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밀키트를 만드는데 진행을 하는 거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뉴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신 후에, 그리고 택배사도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알아보신 후에 이제 영업신고를 진행하시면 돼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직판업으로 이제 저희는 영업신고를 하게 될 텐데, 직판업은 지역 구청 위생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이 필요한데, 이제 여러분들 음식점 이제 오픈하시기 전에 영업신고 하실 때 그 외식 위생 교육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식품위생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8시간 수료를 하시면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이 수료증을 가지고 이제 또 그 외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구청위생과에 가셔서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그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그 위생과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법인이면 또 필요한 서류가 좀 다르고 개인이면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별로 좀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서류를 신고를 하러 가면은 식품 유형을 이제 그쪽에서, 그러니까 식품 유형을 이제 저희가 정해야 이거를 밀키트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식품 유형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직접 가시면은 거기서 정해줘요. 근데 이 밀키트는 2가지 종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즉석 조리 식품과 그리고 간편 조리 세트, 이렇게 2가지로 나뉠 텐데, 이 2가지의 차이는 사실 뭐 크게 있지는 않고요. 지역 담당자가 이 유형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거는 이제 가셔가지고 식품 유형을 뭘로 하면 될까요? 라고 문의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이 식품 유형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나중에 저희 식품 표시사항 작성할 때 그 뒷부분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밀키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베이커리 쪽에 빵이다 그러면 또 빵류 또는 과자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도 뭐 나중에 자가품질 검사라든지 이런 자가품질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식품명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가품질 검사 실행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위생과 담당자분한테 여쭤보시면 되는데, 밀키트 같은 경우는 자가품질 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판업에서는 자가품질 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는 자가품질 검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이 영업신고를 하시고 이제 밀키트를 생산하시면 이 검사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신고를 하러 가면은 당일 처리를 대부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당일 처리되면은 영업신고증을 받아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이것도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10평이고 그 중에 4평이 주방이다 라고 하면은 기존의 음식점이 10평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판을 내가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음식점을 6평으로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 4평을 직판업으로 신고하는 형태가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대로 음식점을 10평으로 놓되 이 4평에다가 직판을 추가로 신고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위생과에 문의를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밀키트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영업신고가 됐으면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무서나 정부24 온라인에서 신고가 가능하고요. 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해요. 이 확인증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 초록색 창의 스마트 스토어에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판매자 가입만 하시면 이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증을 발급을 받으신 후에 이거를 인터넷에 정부24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자료를 첨부를 하시고 이제 신고를 하시면 한 3일에서 7일 내에 이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급적이면 이 직판업 영업 신고한 것도 저희 사업자 등록 중에 업종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통신판매업 신고하실 때 이것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좀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 신고를 하고 나서는 이제 패키지를 선정을 해야 돼요. 이제 밀키트 구매를 해서 드셔보신 분들이 아마 이제 많이 계시겠지만, 밀키트는 사실 좀 비슷한 패키징 방식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사각 용기에다가 그 안에 이제 진공 포장된 재료들을 넣고 그리고 뚜껑을 닫고 그 위에다가 띠지, 그러니까 뭐 리드지 또는 띠지를 이렇게 씌워서 배송을 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용기 그냥 없이 스티로폼에다가 이렇게 이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아이스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티로폼 박스 닫고 이제 배송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하고 싶은 패키지 형식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제일 깔끔하게 하는 게 여기 사진에 보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저는 최대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를 설정을 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메뉴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메뉴의 중량까지 이제 선택을 하시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직접 뭐 진공이면 진공 또는 뭐 실링이면 실링 해당 팩에다가 한번 넣어 보시고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진공과 실링 형태 두 가지의 그 포장 방식이 있어요. 대부분 진공 형태를 많이 하시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설비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면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기계를 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예산이 된다고 하시면 진공 포장을 하시는 게 좋고 만약 예산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조그마한 실링기 이거 한 몇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걸 구매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실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진공 방식으로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실링 같은 경우는 이런 비닐팩에다가 재료를 넣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데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을 가해서 이제 이렇게 막아주는 거거든요, 비닐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식재료가 공기 중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면은 금방 상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밀키트 자체가 원래 뭐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메뉴가 예를 들어서 뭐 좀 장기간 좀 보존이 되는 형태의 메뉴다라고 하시면 실링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내포장, 외포장, 포장재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포장과 외포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포장은 그 식품에 이 포장재가 닿는 그런 포장재를 내포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내포장된 제품을 저렇게 용기에다가 패킹하는
그러니까 저 용기를 외포장재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포장재와 외포장재를 설정을 할 때 특히 이제 외포장재 중에서 저 용기를 또 택배 박스에 담아야 되는데 거기에 아이스팩을 넣는지 말지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구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가격 설정을 할 때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팩이라든지 또는 뭐 드라이 아이스를 쓰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택배 박스는 종이가 되는지 아니면 뭐 스티로폼 박스를 사용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패킹하는 방식이 설정이 됐으면 이제 포장 설비도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포장 설비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종류가 있어요. 뭐 진공 포장기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진공을 하는 형태도 있고 레일로 하는 형태의 진공 포장기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가격도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포장 설비도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즈 측정하고 그리고 이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배송을 하면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확한 시뮬레이션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 정도, 그러니까 택배 박스에 들어가기 이전에 상품 정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 측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밑에 사진 보시면 오른쪽 사진에서 3개 중에 두 번째 아래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 밀키트는 저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진공 포장된 재료를 넣고 그 다음에 띠지를 두르는 형태의 밀키트가 굉장히 많은데, 떡볶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우치에 담아서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메뉴에 따라서 이 패키지는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 메뉴에 맞는 가장 적합한 패키지가 무엇인지 많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사실 미국 밀키트 판매 업체 거거든요. 저희가 블루에이프런이라는 업체인데 저기는 세계 최초로 밀키트를 처음 판매한 업체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박스 자체를 저렇게 제작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 리플렛을 놓고 그 밑에 보냉백에다가 식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배송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패키지 하실 때 이제 식재료뿐만이 아니라 저런 만드는 방법이 이제 들어있는 리플렛도 제작을 해주셔야 돼요. 밀키트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리플렛을 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런 띠지에다가 뭐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넣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만드는 방법에 대한 패키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냉백도 저기 나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런 용기, 그러니까 검정색 사각 용기 같은 거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보냉백에다가 포장된 식재료를 넣고 그 다음에 택배 박스에 넣어서 배송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하시고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표시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띠지 형태의 패키지예요. 리드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기 이제 이게 디자인물인데 가장 위에 있는 저 표가 식품 표시 사항 내용입니다. 자, 식품 표시 사항에는 필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품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식품 유형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제조원과 그리고 제조원의 소재지, 그리고 유통기한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식품의 내용량, 그러니까 포장재를 뺀 중량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의 재질, 그리고 원재료명, 그 다음에 함량, 그리고 원산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식재료의 보관 온도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내용도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안내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분리배출 마크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 표시 사항이 뭐냐면 이제 이거를 구매하고 섭취하는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뭐 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식품 표시 사항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항목들이 들어가면 되고요. 정해져 있는 뭐 디자인 양식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표로 표기를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표가 없이 그냥 줄글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이 표시 사항은 그 메뉴에 따라서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식품 표시 사항 작성하는 그 공전 같은 게 있는데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분들이 하시기에는 초반에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하시다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시고 좀 공부를 하시면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직접 하시면 되는데 사실 식품 표시사항을 그 제작을 해주는 업체가 있으면은 사실 맡기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 쭈루룩 나오는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방법을 굳이 찾자면 뭐 이런 식품 관련 그 카페 뭐 그런 데 있죠. 뭐 네트워크가 잘 되는 그런 카페들에 가셔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제 이거를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고 하시면은 이 식품 표시 사항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리지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 식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식품 표시 사항을 한번 이제 중요성을 알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나서는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셔서 계속 보세요. 저도 그러니까 뭐 취미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생긴 버릇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 이제 밀키트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이 식품 표시 사항을 아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들어갔지? 이거는 왜 이렇게 표기를 했지? 라는 궁금증이 많이 생길 거고, 그거를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직접 식품 표시 사항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원료명 함량에는 원자재 규격서를 작성을 하면 이 내용들이 들어가요. 원자재 규격서가 이제 온라인에 뭐, 많이 유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식에는, 그 해당 식재료의 뭐 정보 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이렇게 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하면은 이거를 좀 작성하기 용이하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양식이 있고, 만약에 이제 위탁업체에 이거를 맡기게 되면은 이 원자재 규격서를 작성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 결과가 도출이 되고요. 그리고 유통기한을 설정을 해서 여기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유통기한 설정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많이 이제 문의를 주세요. 근데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업체 위탁,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설정해주는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식약처에서 정해준 그 해당 그 메뉴별 그 유통기한이 이제 정해진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를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비교를 해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컨설팅을 할 때 이 3번째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설정을 해주는데 사실 그게 가장 간편하고 좀 정확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맡기는 거는 좀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3번째 방법을 이제 하는데 비교하는 제품이 반드시 품목제조 보고가 되어 있는 제품이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식품제조 가공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 유통기한 설정을 할 때 직접 검사를 해서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패키지를 선정을 해야 여기에 이제 내용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배출 마크를 패키지가 선정이 되어야 그걸 가지고 여기에 식품 표시사항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뉴가 설정되고 그다음에 패키지가 선정이 되어야만 이 식품 표시사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 디자인 및 인쇄는 사실 패키지 디자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로고만 있으시면 어렵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시던 매장에 로고가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고를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면 가장 쉬운데 사실 디자인을 좀 하다 보면은 더 예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 업체를 통해서 이제 맡기면 되시는데 디자인 업체에 맡겨서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디자인을 얻고 싶으시다면 패키지 디자인 레퍼런스를 최대한 많이 이제 수집을 해서 그 업체에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제3자한테 그 이제 디자인을 의뢰를 할 때 그 3자는 내가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해당 디자인을 최대한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디자이너한테 이제 전달을 하면은 최대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디자인은 뭐 여러분들께서 시장 조사를 하면서 이제 찾았던 그 업체들의 디자인을 이제 참고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는 뭐 핀터레스트 같은 데에서 찾아도 되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디자인 업체에 맡기면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업체와 인쇄 업체 이제 따로따로 제가 명시를 해놨는데 요즘에는 인쇄 업체에서 디자인까지 해주는 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업체 따로, 인쇄 업체 따로 안 하셔도 인쇄 업체에 디자인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인쇄 업체에다가 디자인까지, 인쇄까지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레퍼런스를 수집을 하신 다음에 그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업체한테 그 원하는 디자인을 전달을 하신 다음에 견적을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견적은 최대한 이제 업체 이제 견적 문의를 하실 때는 최대한 뭐 5개 이상 업체에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업체별로 뭐 싸지만 퀄리티가 안 좋은 업체도 있을 거고 비싸지만 퀄리티가 그냥 그런 업체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견적을 많이 문의를 하신 다음에 지금 형편에 맞는, 지금 상황에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업체 선정을 하시면 디자인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완료된 디자인물을 인쇄업체가 만약에 따로따로 하셨을 경우에는 인쇄업체에 전달을 해서 이제 인쇄를 맡기면 되는데 인쇄업체에는 반드시 이제 최종 인쇄를 하기 전에 샘플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는 인쇄를 했는데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때 저희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 컴퓨터에 있는 색상은 굉장히 예쁘지만 인쇄를 했을 때는 색상이 되게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확인한 후에 반드시 최종 인쇄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좀 강의를 하고요. 이어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